네 번째 노트,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노트에서 그 암호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위해서 키 확립 프로토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죠. 5단계를 거쳐가지고 한번 설계를 해봤었는데, 아마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암호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격이 있는 사용자 간에 비밀로 뭔가를 교환하고 싶다. 그러면 대칭키를 그 원격에 있는 사용자 간에 동일한 대칭키를 확립해야 되겠고, 그 확립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프로토콜이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n명의 사용자들이 있어요. n명인데 n명 있는데 서로 메시지를 비밀스럽게 교환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기본적으로 A와 B 간에 통신하는 내용은 C는 볼 수는 없어야 돼요. 그럼 C와 B 간의 통신은 또 A가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사용자의 쌍마다 다른 대칭키를 확립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하고. 그럼 이렇게 확립된 대칭키는 주구장창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대칭키라고 하는 것은 오래 쓰면 쓸수록 그 안전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키는 한 번 쓰고는 자주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 갱신은 또 어떻게 하냐? 이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해결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표는 n명 있을 때 n명 간에 n명 쌍 간에 각 쌍마다 다른 키를 확립하는 것이고, 이렇게 확립된 키를 주기적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칭키만 쓸 수도 있고 대칭키 외에 공개키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먼저 대칭키만 사용하는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대칭키. 그래서 대칭키만 사용하는 방법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뭐든지 간에 어떤 해결책을 찾을 때 소위 말하는 가장 무식한 방법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의외로 또 그 무식한 방법이 우리한테 주는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점, 해결책을 찾을 때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부터 보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까,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어떤 접근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각 사용자에게 n-1개의 대칭키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키가 무수히 많아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각 사용자마다 몇 명이 n이 될지도 모르는데, 현재 같은 기준으로 해서 n-1개의 키를 서버가 또는 누군가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각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가 그 대상이 되는 내가 통신하고 싶은 사용자 n명이면 그 수에 비례한 만큼의 키를 유지해야 되겠죠. n-1개니까. 그러면 그렇게 n에 비례하게 되면 확장성이 있지는 않은 문제이죠. 100명이 필요하면 100개가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확장성이 없는 문제가 있고, 키가 변하지가 않고 사용자가 또 추가되면 또 다시 가서 받아야 되는 이런 좋은 방법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확장성 있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고 고민해 봤을 때, 이 별도 서버를 하나 더 두는 거죠. 서버를 둬서 이 서버하고 사용자들 간에는 장기간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사용자들은 키를 하나만 이제 유지하면 돼요.
하나만 유지하면 되고, 각 사용자 간에 그 비밀 통신을 하고 싶을 때, 그때는 이 서버를 통해서 일회용 세션 키를 확립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세션 키는 그 세션만 쓰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사용자가 유지해야 되는 키의 개수는 1이에요. 1. 하나. 서버하고 공유하고 있는 키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는 오직 하나의 키만 유지되고, 물론 이 키 말고 세션 키들을 확립해서 쓰고 써야 되는데, 그 키들은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확립해서 쓰고 바로 버리는, 바로 삭제하는 그런 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법 2가 대칭 키만 썼을 때에는 가장 어떻게 보면 확장성 있는 해결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그러면 하나는 키를 하나만 유지하면 되겠고, 다른 하나는 n-1개니까 그 중간 정도의 어떤 솔루션들은 없을까?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특수한 방법들을 쓰면 n개, 사용자 수에 비례한 정보를 유지하지 않고 n-1명과 독특한 대칭키를 공유하기 위한 그 키를 확립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럼이나 이런 사람들이 제안한 기법들이 있는데, 요 블럼의 기법은 뒤에 잠깐 보여드릴 거예요. 근데 얘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는 n에 비례하지 않고 어떤 t개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 t개는 보안 변수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개수를 t를 늘리면 늘릴수록 유지해야 되는 정보는 많지만 안전성은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기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법도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갖고는 만들어지는 키는 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렇죠.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들이 이제 고민되고 왔었는데, 현재 대칭키를 가지고서는 이런 방법들이 이 두 번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세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서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인 그런 환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간혹 사용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방법 1은 절대 우리가 확장성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용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현재 대칭키만 쓰고자 했을 때는 사용될 수 있는 기법이다. 이렇게 되겠고요. 세 개를 비교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법 1은 사전에 n-1개를 분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두 번째 방법은 초기 키, 그러니까 장기간 키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장기간 키를 확립해야 되겠고, 그 장기간 키는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고민거리이긴 합니다. 고민거리.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하고 서버 간의 장기간 키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가 이제 문제가 되겠고, 그것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키를 이용해서 사용자들 간의 안전한 키를 매번 필요할 때 확립해서 쓰고 버릴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T개를 분배받아야 되겠고, 개를 이용하면 늘 사용자 키를 이제 계산할 수 있고요. n-보다 적은 정보를 유지하기 때문에 확장성은 있지만, 첫 번째 방법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용하는 키들이 안 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법 1도 마찬가지인데, 이 A와 B 간에 통신하고 싶으면은 늘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 거죠, 서로. 그렇죠? 갖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키들을 사전에 줘서 갖고 있든, 이처럼 뭔가 정보를 갖고 있어서 계산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든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매번 쓰면은 똑같은 키를 계속 쓰게 되죠. 그러면 그거를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이용해서 그냥 세션 키를 하나 교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는 요걸 이용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A가 서버 간에 KSS를 써서 얘를 확립하듯이 A, B는 방법 1과 방법 3은 누구가 됐든 상대방이 됐든 그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얘 자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걔를 만들기 위한 어떤 정보를 가질 수 있고 그럼 그런 정보를 가지고 키를 만들어서 얘를 매번 쓰면 늘 동일한 키를 쓰게 되는데 그 문제를 약간 해결하기 위해 보완하기 위해서 약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얘를 쓰지 않고 얘를 이용해서 또 다른 키를 교환해 가지고 확립하고 얘로 이용해서 메시지는 얘를 이용해서 교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키만 교환하기 위해 쓰고 일반적인 메시지는 또 다른 세션 키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약간은 뭔가 안전성을 우리가 조금은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얘는 매번 다른 세션 키를 쓰는 거죠. 물론 이 S하고 할 때 쓰는 이 키는 오랫동안 쓰는 거고요. 그래서 요들 간에 요 방법 3도 약간은 이렇게 세션 키를 별도 그 만들어진 키를 가지고 확립함으로써 약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공개 키를 쓰게 되면 보다 더 쉽게 그 키를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사용하는 방식에서는 각 사용자들은 자신들의 공개 키 쌍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앨리스도 자신의 공개 키, 개인 키를 갖고 있고 밥도 자신의 공개 키, 개인 키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앨리스가 밥하고 통신하고 싶으면 앨리스는 밥에 뭐가 필요해? 공개 키를 받아와야 되겠죠. 공개 키를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앨리스가 밥의 공개 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는 세션 키를 하나 확립해가지고 그 키로 메시지를 암호하고 세션 키는 얘의 공개 키로 암호해서 주는 그런 방법을 써서 간단히 해결할 수가 있고 이런 방법이 기본적으로 그 TLS, SSL 그 웹에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용자가 브라우저가 서버의 공개 키를 받아서 세션 키를 하나 생성을 해가지고 서버의 공개 키로 세션 키를 암호해서 서버한테 주면 서버와 브라우저가 똑같은 세션 키를 가지게 되겠고 그 다음부터는 그 세션 키로 메시지들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비교적 단순한 방법으로 이제 키를 확립할 수가 있죠. 그리고 확장성 측면에서도 각 사용자는 자기의 공개 키만 유지하면 되니까 확장성도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다만 공개 키를 쓰기 때문에 연산 비용은 대칭 키를 쓰는 방식들에 비해서는 높아지는 그런 단점은 있고요. 저런 공개 키를 쓰기 위해서는 PKI가 잘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또 전제는 들어가죠. 왜냐하면 플러스 KB를 앨리스가 쓰기 위해서는 이 B가 실제 밥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거고 주로 이제 인증서를 쓰니까 뭐 이 공개 키를 받았을 때 이 공개 키가 구글의 공개 키인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우리가 그 앞에서 요 방법이 괜찮다고 했는데 초기 키 발급이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방법 2를 쓰면서 초기 키 발급이나 키 갱신 이런 것들 서버하고의 통신할 때는 공개 키를 쓰는 거예요. 공개 키를 쓰도록 우리가 전체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죠. 그러면 뭐 좀 더 그런 문제들, 키 갱신 문제라든지 초기에 키를 발급받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쉽게 공개 키를 써서 해결할 수가 있고 그 다음부터는 공개 키 연산을 쓰지 않고 대칭 키 연산만 써서 비교적
저렴한 연산을 가지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개키 방식도 있고 대치키 방식도 있는데 대치키 방식이 훨씬 연산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저렴하기 때문에 얘를 어떻게든 활용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쓰더라도 얘는 공개키는 최소화할 수 있게끔 설계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둘을 같이 이제 활용해서 쓰게 되는데, 만약에 둘을 활용해 쓰고 싶으면 이런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다. 그래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개키 사용에 따른 단점은 이런 비용이 비싸다, 연산 비용이, 키 길이가 길다, 공개키 기반 구조가 잘 확립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세 개가 없으면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공개키를 사용할 때 약간 이제 고민해야 된 몇 가지 지점이 있는데, 대칭키와 다르게. 왜냐면 얘는 키가 2개죠. 그래서 그런 것을 고민할 때, 만약에 지난번에도 한번 그 예제를 들었었는데, 우리가 공개키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암호화하고 비밀성도 제공하고 인증도 제공하고 싶다. 그러면 2개를 써야 되겠죠. 상대방의 공개키도 쓰고 나의 개인키도 써야 되는 거지. 그래야지만 비밀성도 제공할 수 있고 인증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암호화하는 순서에 따라서는 이 받는 사람이 그 해석할 수 있는, 그 확신할 수 있는 사항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둘 다는 그 플러스 KB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밥에게 비밀성 제공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인증이란 측면에서는 얘와 얘는 조금 달라요. 얘는 전자서명을 M에다 직접 했죠. 그럼 M에다 직접 했다는 것은 A만 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A만 할 수 있으니까 앨리스가 M을 모르고서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는 이걸 만들 수가 없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저거는 앨리스가 생성한 거가 맞구나. 그리고 나한테 비밀로 보내준 거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플러스 KB로 암호화한 것 자체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이 겉에를 앨리스가 했기 때문에 실제로 앨리스가 M을 알지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M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 암호화된 암호문에 그냥 서명할 수도 있죠. 그래서 위에 메시지 이렇게 됐을 때 플러스 KB를 먼저 하고 마이너스 KA로 했을 이 순서대로 하게 되면 앨리스가 M을 알고 있는지는 확신할 수는 없다. 근데 밑에 거는 확신할 수는 있죠. A가 M을 알고 있다고. 그런데 거꾸로 얘는 플러스 KB가 뒤에 나와 있고 마이너스 K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방법 2에서는 이 메시지 전체를 A가 만들었는지는 또 몰라요. 플러스 KB로 암호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앨리스한테 서명을 누군가 받아서 그것을 암호해서 앨리스가 아닌 사람이 B의 키로 암호해서 B에게 줄 수도 있죠. 근데 반면에 이렇게 되면 이 전체 메시지는, 그러니까 요 암호화된 M 플러스 KB를 이렇게 마이너스 KA로 암호한 거는 앨리스밖에 없으니까 저건 앨리스가 보낸 메시지가 맞구나라고 또 B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즉, 두 방법 모두 약간의 장단점은 뭔가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개키를 가지고 비밀성도 제공하고 인증도 제공하고 싶으면 주로 이런 방법을 많이 써요. 암호하기 전에 서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호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순서로 암호하냐에 따라서 그 수신자가 그것을 해석하고 뭘 누가 했는지 뭐 이런 거를 그 확인할 때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보통 인증과 비밀성을 동시에 제공하고 싶으면 이 방식을 더 많이 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뭐 이거는 공개키에만 적용되는 원리는 아니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키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면 좋은데 한 가지 키를 여러 개의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이런 데서도 쓰고 저런 데서도. 실제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공개키 인증서를 인터넷 뱅킹할 때 쓰는데 그 공개키 인증서를 인터넷 뱅킹할 때만 쓰는 것이 아니라 뭐 옛날에는 쇼핑할 때도 썼었고 뭐 30만 원 이상 되면 공인인증서 써야 됐었어.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뭐 이렇게 그 서류 뛸 때 뭐 주민등록 등본 이런 거 집에서 뛸 때 민원24 가서 뛸 때에도 인증서를 썼었어요. 그럼 이렇게 똑같은 키를 이런저런 데서 다 쓰면 얘네들의 프로토콜이 독립적이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24에 쓰였던 어떤 메시지를 뭐 인터넷 뱅킹할 때 사용될 수도 있는 거죠. 똑같은 키가 쓰이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 키를 하나의 키만 한 가지 용도로 하나의 키는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게 바람직한데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키를 여러 개의 용도로 쓰면 여러 개 용도로 안 쓰고 그러니까 한 가지 키를 말이 이렇게 돌아오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도가 있을 때 여러 개의 키를 쓴다. 각각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불편해져요. 왜? 내가 관리해야 되는 키가 많아지니까. 그렇죠? 내가 인터넷 뱅킹할 때 쓰는 키가 다르고 쇼핑할 때 쓰는 키가 다르고 뭐 민원24 갈 때 쓰는 키가 다르면은 내가 키를 3개 갖고 다녀야 되는 거지. 그럼 불편하죠.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냥 하나 갖고 여러 군데 쓰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안전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성이. 그래서 그 사용자의 어떤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면 이들 간에 트레이드 오프가 상반관계가 된다는 거지. 사용자의 편리성을 높이려면 키의 개수를 줄여야 되는데 키의 개수가 줄이면 안전성이 약해지는 거고 키의 개수를 높이면 안전성은 높여지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키가 여러 개 되니까 관리해야 되는 비용도 많고 번거로워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는 꼭 공개키가 아니더라도 대체 키들도 한 가지 용도로만 쓰는 것이 가장 좋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인다면 종합적으로 또 안전성이 분석돼야 돼요. 얘만 놓고 봐서 안전하다 해서 안전한 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 공개키가 인터넷 뱅킹 그리고 그 민원24 또 뭐 기타 등등에 쓰여지더라도 서로 간에 어떤 영향을 주지 않고 서로 간에 갖다가 써서 공격할 수 없고 그런 게 다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해야 될 게 더 복잡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공개키를 이렇게 또 쓸 때에는 상대방이 자신을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오라클이라는 게 뭐냐면 오라클은 뭔가 질의를 하면 항상 올바른 답을 주는 애를 오라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뭘 물어보면 걔는 항상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만을 얘기하는 그것을 오라클이라고 합니다. 오라클. 그래서 저 오라클이라는 얘기가 우리 암호 기술에서는 종종 등장하게 돼요. 그래서 자신을 오라클로 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메시지를 암호화된 메시지인데 그것을 풀 수 있는 오라클이 있으면 그 오라클을 주면 항상 풀어서 주는 거예요. 풀어서. 그런 오라클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프로토콜이 있어요. 이 프로토콜에는 밥이 앨리스의 공개키로 랜덤 값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랜덤 값을 암호화해서 앨리스한테 줍니다. 그러면 앨리스는 이걸 풀어서 MB를 돌려줘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이 MB를 응답한 사람은 누구로 믿는 거예요? 앨리스로 믿죠. 즉 플러스 KA로 암호화된 암호문을 풀 수 있는 것은 앨리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앨리스가 마이너스 KA로 암호화를 해가지고 이건 나만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거꾸로 누군가가 플러스 KA로 줘서 이거 너 풀어봐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을 풀 수 있는 사람 역시 앨리스밖에 못 푸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복호화 능력, 복호할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갖고 있냐를 따져서 이걸 풀 수 있는 사람은 앨리스밖에 없으니까 얘를 보면 앨리스가 한 게 맞겠구나라고 이제 인식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은 플러스 K로 암호화된 것을 그냥 풀어주죠. 그러면 원래 다른 사용자가 중요한 데이터인데 플러스 K로 암호화된 데이터를 이런 프로토콜이 있으니까 앨리스한테 줘요. 그럼 앨리스는 나를 인증하려고 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풀어주면 중요한 정보를 풀어서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걸 풀고 이걸 주는 것들은 그냥 사용자가 뭐가 암호화된 거지 하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쓰면 사용자, 공격자들은 이 프로토콜을 그 앨리스든 누구든지 간에 공개키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줘서 그것을 푸는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프로토콜은 암호화된 메시지가 오면 그 메시지를 풀어서 응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 응답을 함으로써 인증을 하는 그런 방식인데, 이렇게 프로토콜을 만들어버리니까 나쁜 사람들이 이런 그냥 랜덤 값이 아닌 어떤 중요한 값들, 암호화된 값들을 이 프로토콜에 넣어서 주게 되면 얘는 이게 중요한 메시지인지 랜덤 값이 모르고 풀어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로토콜이 이제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거꾸로 똑같은 개념으로 이런 프로토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B가 MB를 주면 A는 MB를 서명해서 줘요. 그럼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앨리스밖에 없죠. 그래서 둘 다 마이너스 KA를 쓸 수 있는 사용자가 누구냐, 그걸 가지고 이제 인증하는 프로토콜이죠. 그럼 얘는 복호화하는 오라클로 쓰이지만 얘는 서명하는 오라클로 쓰일 수가 있어요. 어떤 값을 여기다가 주면 얘는 그냥 그거를 서명해서 주는 그런 프로토콜이 돼버리겠죠. 그럼 이것도 오라클로 활용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 때 이런 식으로 어떤 내가 만든 프로토콜이 오라클로 활용될 수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암호해 주거나 무조건적으로 풀어서 답을 주게 되면 그 프로토콜이 공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의를 어떻게 하냐? 이렇게 안 만들어야지. 이렇게 안 만드는데, 예를 들면 저거는 이제 구현에서도 신경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구현에서 일정한 크기 이하의 메시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 코딩을 할 때, 여기 코딩할 때 예를 들면 MB가 64비트면 우리가 풀어서 값이 64비트가 아니야. 푼 값이. 그러면 이거는 이 프로토콜의 메시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프로토콜의 구현을 좀 신경 써서 할 수도 있고, 또 여 안에다가 어떤 MB 말고 다른 걸 넣는 거예요. 다른 걸 넣어서 얘가 풀었을 때 거기에 그런 어떤 특정한 아이디라든가 아니면 이 프로토콜의 이름이 나오게끔 하면 이 프로토콜에서 쓰이는 메시지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전송이 되면
그게 없겠죠. 그 메시지가. 어? 그러니까 사용자가 주의할 방법은 사용자. 그러니까 자신의 오라클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니까 자신이 주의해야 되는 이런 시스템 이상 말씀하시는 그치. 사용자가 사용자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치. 사용자는 여러분들이 물론 그 TLS나 이런 거 쓰면서 주의할 게 뭐 있을 수도 있는데 왜 나가지? 사용자가 주의하기보다는 구현하는 사람, 설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지점인 거죠.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반 사용자가 주의하기에는 힘들죠. 왜냐하면 좀 배웠으면 모르겠는데 안 배웠으면 그 프로토콜 내가 분석해서 이 프로토콜 내가 쓸지 말지 그런 거 하기는 어렵죠. 일반적인 사용자들은.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뭔가 할 건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주로 설계하는 사람 또는 구현하는 사람 또는 구현을 검증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블롬 기법을 간단하게, 블롬 기법이 뭐냐면 N개가 필요 없고 T개만 있으면, T개의 정보만 있으면 사용자들하고 독특한 N명과 독특한 비밀키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냐면 대칭 행렬을 활용하는 거예요. 대칭 행렬. 대칭 행렬. 대칭 행렬이라는 건 요 값하고 요 값이 같은 행렬이에요. 대칭 행렬은. 그러면 한쪽은 요걸 계산할 수 있고 다른 한쪽은 요걸 계산할 수 있으면 서로 그 키 확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얘는 랜덤한 값이에요. 랜덤한 거. 랜덤한. 그리고 여기 K가 있는데 요게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T. 그러니까 요게 내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에요. K가. T. 그러니까 여기가 5개면 5개만 유지하면 돼, 난. 5개. 그래서 요 정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M 곱하기 K고 K 곱하기 N이죠. 그럼 두 개를 곱하면 N 곱하기 N이 되죠. N 곱하기 N이 되고 얘는 공개가 되어 있어요. 공개를 해도 돼. 얘는 비밀로 하는 거예요. 비밀로 하고 서버가 이걸 비밀로 하고 I번째 사용자한테는 요것만 줘. J번째 사용자한테는 요것만 줘요. 그럼 각 사용자는 K개의 정보만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I가 J랑 이제 통신하고 싶어. 그래서 저 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이 공개된 이 디렉토리에서 얘가 공개 키로 생각하시면 돼요. 요걸 갖고 와. 갖고 와서 자기 거랑 곱해. 그러면 요 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요 I번째 사용자의 열을 갖고 와서 자기 행과 곱해. 그러면 이렇게 요 값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칭 행렬을 만드는 대칭 행렬, 요 D가 대칭 행렬이에요. G 있고 G는 랜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대칭 행렬을 요 G로 곱해서 요 만들면 이 전체가 대칭 행렬이 된다는 수학적인 개념인데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대칭 행렬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수학의 아주 어려운 개념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이 암호 기법들을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학 선형대수 정도 배웠으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수학이거든요. 선형대수에서 행렬 배우죠. 그렇죠? 대칭 행렬 뭐 어떻게 곱하면 대칭이고 뭐 이런 게 다 나오는데 별로 이렇게 어려운 수학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어떤 수학을 가져다가 쓰면 이 문제가 약간 해결할 수 있겠다. 이런 거를 잘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그 MSc 수학을 배우는 이유예요. 진짜 뭐 나한테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선형대수라는 게. 근데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선형대수를 내가 잘 알아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내가 뭔가 고민할 때 수학에서 배운 뭔가를 내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잘 안 되지, 그게. 많은 사람들이 안 돼. 그냥 수학은 당시 배울 때 그때 문제 풀다가 끝난 거고 그거를 응용을 못 해요, 잘.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응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 알게 모르게 보다 보면 우리가 아는 수학, 그 수학도 어려운 수학이 아닌 아주 뭐 이렇게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학인데 그것만 알고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잘 안 떠오르죠. 이거 보고 나면 이거 나도 생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인데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절대 안 떠오르는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그런 과정에서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 비슷한 게 있는데 이 교재에는 잠깐 썼는데 이런 함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입력이 두 개야. 근데 얘를 거꾸로 해도 값이 똑같아. 이런 함수를 만들면 얘한테는 fx 이거를 갖고 있고 y는 이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고 있으면 내가 x랑 통신하고 싶으면 내가 갖고 있는 값에다가 x를 넣으면 fyx가 계산이 되고 쟤는 y를 넣으면 fxy가 계산이 돼요. 그래서 이런 이변 하여튼 이런 수학이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함수인데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두 개의 입력이 있는데 두 개의 입력의 위치를 바꿔도 결과가 같아지는 저런 함수를 만들 수 있죠. 뭐 만들어서 쓰면 또 이런 비슷한 기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요 함수의 차수가 k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보시면 왜 k가 보완 변수냐면 얘가 5잖아요. 5. 그럼 5개의 행만 다른 행을 구하면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이 특징이 이 5개 얘가 5면 5개의 행값만 얻어내면 얘가 있기 때문에 전체가 다 계산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보완 변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차수가 그 보완 변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유지해야 되는 키의 값이 이제 그거에 비례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